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나지막하게 내리는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적셔주는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곁에 조심스레 놓아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 책을 쓴 조남주 작가는 원래 방송가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대본을 쓰던 PD 출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의 문장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묵직한 사실의 힘을 믿습니다. 소설이지만 마치 한 편의 세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이죠. 2016년 처음 이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사회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일기장 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불편한 진실 앞에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소설 한 권이 굳게 닫혀있던 여성들의 입을 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 1982년에 태어난 여성 중에서 가장 흔했던 그 이름은 특정한 한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여성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유년 시절의 사소한 차별부터 학창 시절의 불안, 직장 내에서의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결혼과 육아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서서히 지워져가는 한 여성의 정체성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아니면 가만히 누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느 지점을 건드린다면 그건 아마 당신 안에 숨겨두었던 위로받고 싶은 지영이가 응답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제 1982년에 태어난 그녀, 김지영 씨의 삶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2015년 가을, 지영 씨의 목소리가 낯설어지다. 34살의 김지영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정대현 씨는 아내 김지영 씨가 처음 이상한 말을 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갑자기 예전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의 말투로 말을 걸거나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명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대현 씨는 눈치를 보며 나를 도우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따가웠죠. 그때였습니다. 내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부인, 사실 우리 지영이도 명절이면 친정 부모님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 지영이도 친정 좀 보내주셔야죠. 그건 분명 우리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남편은 당황해서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가슴 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얹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지영 씨가 정말로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목소리로 내뱉지 못한 수만 가지의 억눌린 말들이 타인의 목소리를 빌려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영 씨는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이름 대신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그 무거운 고립감을 견디다 못해 결국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작가는
지영 씨의 이 빙의 현상을 아주 건조하게 묘사합니다. 그 건조함이 오히려 독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두드립니다. 남편 대현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당황하고 슬퍼하지만 정작 지영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나로서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낯선 모습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어린 시절에 당연했던 차별의 기억들. 이야기는 지영 씨의 태어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초반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절입니다. 지영 씨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고 뒤늦게 막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모든 좋은 것은 남동생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밥상에 맛있는 반찬은 항상 동생 앞에 놓였고 새 옷과 새 신발도 늘 동생의 것이었습니다. 언니와 나는 동생이 먹다 남긴 분유를 몰래 찍어 먹다가 할머니에게 등짝을 맞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귀한 아들 먹을 거 뺏어 먹지 말라고요. 그때는 그게 차별인 줄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애들 번호는 항상 1번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남학생들이 먼저 급식을 먹었고 여학생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씀하셨죠. 남자는 원래 기운이 넘쳐서 먼저 먹어야 하고 여자는 조신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결핍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을까요? 어린 지영이가 느꼈을 그 미묘한 소외감들이 겹겹이 쌓여 훗날에 그 큰 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릿해집니다. 학교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도 떠오릅니다. 복장 제한은 늘 여학생들에게 더 엄격했고 남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을 내가 좋아서 저러는 거야 라는 말로 무마하던 선생님들의 목소리. 지영 씨는 그 속에서 여자애는 이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견뎌야 했던 것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의 유무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의 밀려남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불안이 일상이 된 청소년기의 나날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지영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학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가 지영 씨를 뒤쫓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공포에 떨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까스로 아빠가 마중 나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아빠가 지영 씨에게 한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나를 다독이는 대신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있는 학원을 다니느냐? 왜 치마는 짧게 줄여 입느냐? 왜 아무한테나 웃어주느냐? 나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혼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길을 걷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지만 동시에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숨기고 내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조심했어야 한다고 훈계받는 이 상황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지영 씨는 그날 이후 한동안 밤길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영 씨를 보며 저는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조심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억압의 다른 이름은 아니었을지 자문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자책해야 했던 그 수많은 밤을 지영 씨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10대의 소녀들이 꿈을 꾸기 전에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 공포로부터 몸을 사리는 법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초년생이 마주한 보이지 않는 벽.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문턱은 생각보다 더 높고 험난했습니다. 지영 씨는 성적도 좋고 역량도 뛰어났지만 기업들은 여성을 뽑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면접장에서 지영 씨는 황당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면접관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상사가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나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대답이 아닌 조직에 순응하는 대답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웃으며 참고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운 좋게 홍보대 행사에 입사했지만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존재했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지만 나는 늘 보조적인 업무에 머물렀습니다. 회식 자리에 끝까지 남는 것이 능력이었고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어야만 겨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달리는 트랙 위에는 남자 동료들이 보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지영 씨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고 달리는 트랙의 장애물이 다른데도 오직 노력만이 정답일 수 있느냐고요. 직장 생활 10년 차가 되었을 때 지영 씨의 마음에는 열정 대신 깊은 피로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면서도 지영 씨는 자신이 일궈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사회는 그녀에게 유능한 사원이 되라고 독촉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취급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결혼과 육아 그리고 지워지는 이름. 결혼은 지영 씨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지영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은 마땅치 않았고 남편의 월급보다 베이비시터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현실 앞에서 지영 씨는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남성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놀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달래느라 잠 한 잠 못 자고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집안일을 하다가 겨우 나온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김지영이 아니라 정원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지영 씨의 상담을 맡았던 정신과 의사조차도 그녀의 사연에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병원 직원이 임신으로 그만두게 되자 다음에는 미혼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독한 현실의 굴레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영 씨가 앓았던 병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한 여성을 가두고 이름을 지워버린 사회적 압박의 결과였습니다. 남편 대현 씨는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육아와 가사는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지영 씨는 베란다 너머로 지는 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고립된 한 인간의 외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2년생 김지영 씨의 짧지만 긴 생애를 함께 훑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셨나요? 아니면 당신의 가슴 속 어딘가를 아프게 찌르던가요? 이 책은 결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쓰인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숨을 쉴 수 없는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지영 씨가 앓았던 병은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소통의 부재와 무관심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조남주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세상의 모든 김지영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지영 씨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괜찮니라고 묻는 대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내 곁에 있을게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트랙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옆 사람의 트랙에 놓인 장애물을 함께 치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소중한 시간 말입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빗소리에 씻어보내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지영 씨의 가을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